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청자분들도 잘 보내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K-ETF의 약진입니다. ETF 전문가신 만큼 저희가 ETF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 올해 ETF 동향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글로벌 자금 흐름 그리고 국내 ETF 시장 자체 두 가지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금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을 타깃으로 한 ETF 쪽으로 자금 유입 역시나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되고 그리고 정책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까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된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졌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 국가별 ETF 상으로도 봤을 때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ETF의 자금 유입이 타 타깃 국가 대비했을 때 우수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 동안에 이제 미국향 주식형 ETF 자금 흐름은 좀 다소 변동성 영역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상위로 유입 상위에 속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ETF 시장 저변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거래 ETF 수가 1,000개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AUM 총액도 300조 원에 근접한 지금 현재 293조 정도 됐는데 300조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200조 원이 채 안 됐던 규모였던 거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좀 자산운용사들 간의 출시 경쟁이 좀 치열한 상태이고 상품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좀 이어져 오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액티브형 상품이라든지 뭐 혼합자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300조라는 숫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ETF 투자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제도적인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국내 제도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이제 ETF도 그렇죠. 이제 거래를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ISA 제도 개편을 통해서 ETF 수요가 더더욱 강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대체 거래소로서 이제 지난 3월에 출범된 이후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가 거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ETF가 거래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법적 절차는 마친 상태라 사실 이제 이게 금융위의 인가를 받으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LP 문제라든지 결국 유동성을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빠르면은 연내에도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정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의 장점은 사실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더 ETF를 활용해서 이제 거래 대응이나 시장 변수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ISA 제도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ETF 시장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재산 형성이나 부의 축적에 있어서 이제 금융투자 자산이 기여하는 바가 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ISA 개념도 이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SA는 이제 개인 종합자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출시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단 유력한 안으로는 이제 비과세 한도를 기존의 200만 원 이제 서민이나 농어민형은 이제 500만 원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확대, 서민과 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인 3년 이후 1년 넘을 때마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하는 안도 지금 거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납입 한도 상향이나 가입 대상 확대, 뭐 중복 계좌 허용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ISA 좌수나 금액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여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ETF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긍정적인 제도 변화들 내년에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환차익 전략입니다. 네. 지금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 파킹형 상품에 대한 인기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환율 향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에는 환 노출형 그리고 환 해지형 어떤 상품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은 뭐 투자 자금의 성격상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계속 넘어선 상태로 뭐 킹달러라고도 하죠. 그렇게 네.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우스마다 원달러 환율 추정치도 사실 낮은 쪽이 이제 1,410원, 저희 하우스도 좀 네. 그쪽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높게는 이제 1,540원까지 전망하는 예. 수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값으로 놓고 봐도 약 한 1,45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전만큼의 뭐 1,300원대, 1,200원대까지 내려오기는 뭐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게 좀 중론일 것이고요. 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은 워낙 강세 전환 요인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뭐 이제 국내 금리 인하 재개라든지 뭐 WGBI 편입 효과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시행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요 정도의 그 환율 레벨이 이어지거나 뭐 소폭 완화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현재 레벨보다는 1,450원 정도라도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좀 환해지형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좀 현재로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한정을 지은 거는 결국에는 환해지형 상품들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품 옵션들을 활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누적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시거나 좀 장기간 놓고서 이제 투자를 해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 노출형이 뭐 장기적인 수수료 누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데 정리하자면은 투자 기간 뭐 1년 이내에 혹은 파킹 자금 형태의 성격이라면 내년 중에 좀 환율이 지금 레벨보다는 낮아질 것을 조금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달러 MMF형 ETF라고 하더라도 환해지형 비중을 좀 그래도 절반가량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달러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자금은 이제 투자 자산 대부분을 환 노출형 위주로 가되 이제 워낙 강세 구간이 나타난다면은 좀 분할 매수하거나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이제 환 해지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환 노출형이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S&P 500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는 뭐 8,100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 ETF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뭐 주분 학생 또 뭐 네.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이 해외 주식 ETF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세제가 적용되는 세제가 다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 상장돼 있는 상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해외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고 하는 예. 절차보다는 간단할 테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액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국내 투자가 유리한 구간이 있고 또 해외 투자가 유리한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앞서 세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ETF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과 그리고 이제 분배금, 배당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 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세율로 붙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단 연 25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되고 그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ETF와 동일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15.4%고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한다면 22%니까 그러면은 15.4%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250만 원 기본 공제 그리고 손익 통산된다는 점 그리고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본 공제는 연 250만 원이 되고 또 연간 뭐 손실 본 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정산했을 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랑 배당소득 합산하면은 또 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렇게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익 합계가 뭐 연 250만 원 이내에 정말 소액을 투자하시거나 그런 주린이 소액 투자자라면 해외 투자 ETF가 어쩌면은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높겠지만 혹은 이제 이자랑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리고 주부나 학생 이렇게라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적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오고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그 배당소득세율을 넘어서는 구간이 연소득 6천만 원 정도, 6,120만 원 정도가 집계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누적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결국 해외로 이민을 가야 하는 구조라는 점은 조금은 그렇죠. 이제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투자 자금이나 성향에 따라서 전략도 네. 좀 다르게 세우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내년 유망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밸류체인 ETF들이 좋은 성과를 내줬는데 내년 AI 관련 유망주는 어디가 될까요? 사실 AI 관련된 ETF가 국내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국내에 올해 새로 출시된 것만 해도 이제 20개 그리고 뭐 기업 관련해서 주요 기업 밸류체인 ETF까지 합하면 31개가 출시되면서 올해 출시된 ETF 전체에서 약 한 18%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별로 사실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은 인프라 쪽 영역과 활용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인프라도 나눠본다면은 AI나 클라우드 중심의 이제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활용 영역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의 AI 모멘텀의 중심은 아무래도 인프라 쪽에 집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도주의 사업 영역만 놓고 보았을 때도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브로드컴 같은 모두 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 보니까 비교적 좀 쏠림이 있었던 상태인데
향후 빅테크들의 캐펙스 확장 여부에만 기대감을 집중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몇 차례 AI 버블론이 제기되면서 이제 향후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을 실현해 나가는 쪽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로는 인프라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용단에서의 성과를 좀 상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M7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M7 여전히 좀 중요한 AI 모멘텀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AI 모멘텀에서 소외되어 오기는 했지만 최근 좀 AI 버블 논란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했거나 회복 탄력성이 좋았었던 부분들 보면은 뭐 파란티어나 엑센추어 같은 엔터프라이즈 AI 영역 그리고 또는 이제 ABB나 로크웰 같은 이제 하드웨어 로보틱스와 같은 영역들 ETF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ETF 내에서도 주도 영역이나 이렇게 밸류체인별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원활한 형태의 ETF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품명의 밸류체인 범위가 명확하게 언급되면서 한정이 된 것보다는 보다 좀 넓은 범주를 다루고 액티브형으로 보다 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이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액티브 이제 AI ETF들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